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학교 사회 사업론 강의를 맡게 된 이상민 교수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개강이 늦어지고 원격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자세한 인사 또 소개는 차후에 대면 강의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인사드리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주 동안 원격 강의가 진행될 텐데 여러분들 충실히 임해 주시고 또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길을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기 학교 사회 사업론 강의 목표 개요 성적 부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 강의 개요, 성적 부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또 참조하실 내용의 강의 계획서를 출력해서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육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는 첫째로 사회 변화와 학교 청소년으로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 및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학교 사회복지의 개념과 실천 이론, 과정, 역할, 정책과 제도, 지역사회 등 학교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이해와 학교 사회복지의 전문가로서 학교 사회복지사가 다루어야 할 프로그램의 실제를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그 목표와 개요가 되겠습니다. 강의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사회와 학교 청소년의 이해 학습 목표로 1주차 강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및 실험 내용으로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 환경, 교육과 학교 환경의 이해. 두 번째 2주차 강의로 학교 사회복지의 이해. 첫 번째 시간으로 학교 사회복지의 개념 및 목적, 학교 사회복지의 이해. 두 번째 시간으로 학교 사회복지의 역사, 미국의 학교 사회복지, 영국의 학교 사회복지, 우리나라 학교 사회복지. 학교 사회복지의 이해 세 번째 시간으로 학교 사회복지 실천 이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의 이해 네 번째 시간으로 학교 사회복지의 실천 과정, 과정 중에서 전체 과정, 초기 과정, 중간 과정, 종결 과정.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학교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직무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학교 사회복지 관련 정책과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학교 사회복지와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주차에는 중간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 9주차부터 14주차까지 프로그램 실제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첫째, 사례관리, 상담 및 진로 지도, 빈곤 아동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개입, 또 학교의 부적응에 대한 이해, 또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 또 다문화의 이해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실제 마지막 시간으로 비행에 대한 개입, 또 총정리해서 14주차까지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부여입니다. 성적 평가는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출석 20%, 과제 20%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출석에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80% 이상 출석이 되어야 출석 점수가 부여가 됩니다. 출석이 미달이 되면은 시험을 아무리 잘 치셔도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출석 점수에 유념하시고 꼭
출석에 결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학교 사회 사업론에 처음 이론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그래도 제가 또 정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제1장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환경 들어가기 전에 사회복지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란 무엇일까요? 혹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손을 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면 평가 때 이렇게 대면 평가가 아니고 대면 수업 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학교가 등교가 안 되어서 지금 온라인 수업에서 손은 들지 못하고 속으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텐데 사회복지란 무엇일까? 자,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사회복지란 이게 더불어 행복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란 사회 속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해 간다. 여기서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해 간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위한다라는 부분들로 ing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과거에도 행복했고 내일도 미래에도 계속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추구하는 부분들, 누구와 함께 각 개인이 속해 있는 가정, 개인, 또 사회,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다른 단체 모든 부분들과 통틀어서 더불어 함께 생활해가는 부분들, 생활하는 것을 사회복지를 한다. 왜 사냐고 물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복지란 사회 속에서 더불어 행복하고 안락하고 만족한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1장 청소년의 발달과 사회환경. 첫째로 청소년의 발달, 둘째로 사회환경.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발달 개요입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이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생애 발달 과정 중 신체적, 정신적, 지적, 사회적으로 가장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청소년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온 의미를 보면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간다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시기를 생식기로 분류했으며 사춘기 이후 전 생애에 걸쳐 계속되는 시기로서 리비도가 다시 성기로 돌아오고 성행위를 통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아동은 이성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 또 이 단계까지 순조롭게 발달한 사람은 이타적이고 원숙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첫째로 발달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발달.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징은 급속한 성장과 생식 능력의 획득이 되겠습니다. 10대 초기에 시작되어 14세에서 18세에 완성되어지고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자, 여자가 지니고 있는 성기관의 발달과 함께 생식 능력을 갖게 되며 키가 급격하게 자라고 몸무게도 증가하여 남자는 남자로서의 골격을 갖게 되고 여자는 여성의 체형을 갖추게 됩니다. 청년 전기에는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일어나게 되는데 부분적으로 어른의 수준에 육박합니다. 특히 신장과
체중에 있어서는 대개 성인의 90%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고, 남자의 경우 정수에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호르몬이 남성의 2차 성징을 발현시키며 생식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뇌하수체 호르몬의 자극 결과 난소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어 월경을 하게 되고 여성으로서의 2차 성징이 발현합니다. 또 유방과 골반의 발육이 현저해지고 엉덩이에 지방이 축적되어 여성의 몸매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 변화와 성장으로 청소년들은 자신을 보다 성인으로 가까운 존재로 느끼게 되며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성 역할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숙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 등의 긍정적인 감정과 함께 불쾌감이나 두려움 등 부정적인 감정도 함께 갖게 하는 등 양면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발달입니다. 심리적 발달은 성호르몬의 생성과 분비가 일어남에 따라 외양이 달라지는 한편 성에 대한 행동 양식이나 심리적, 정신적 반응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현저한 신체적 발육으로 인하여 아동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어느 세계에도 완전히 소속되지 않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인 청소년 전기에는 감정의 기복이 많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청소년 후기에는 자신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으로 심각한 고민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전술한 대로 에릭슨은 이 시기를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 정체감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정체감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청소년 후기의 적절한 정체감 형성이 심리적 건강의 초석이며 성인기 이후 건강한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반면 정체감 혼란은 성인기 발달 과제를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아 정체감의 발달 상태를 구분해 보면은 첫째는 정체감 유실, 둘째는 정체감 유예, 셋째는 정체감 혼란, 넷째는 정체감 성취로 볼 수 있는데, 정체감의 유실은 부모나 사회의 가치관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선택함으로써 위기를 경험하지 않고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만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스스로가 내리지 못한다는 상태입니다. 정체감 유예라는 것은 정체감 위기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 실험을 수행하고 있는 상태로 정체감 성취 또는 정체감 혼란 중 어느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체감 혼란이라는 것은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없고 기존의 가치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정체감 성취는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념 체계를 확립하여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직업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상 네 가지가 자아정체감의 발달 상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인지발달입니다. 인지발달은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과 함께 인지적 능력도 확대가 됩니다. 청소년기의 사고는 점차 성인과 유사해지며 아동기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고를 합니다. 청소년 자신의 지각과 경험보다는 논리적 원리에 의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보다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며 경험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여 미래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한다. 피아제는 청소년기의 인지능력 발달을 구체적 조작 사고에서 형식적 조작 사고로의 전환이라고 하였습니다. 형식적 조작 사고는 가설 연역적 사고와 명제적 사고, 조합적 사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발달입니다. 사회적 발달은 청소년 전기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원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특정 집단에 자신을 귀속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집단의 충성을 약속하며 자신을 집단에 동일화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중요하고 바람직한 것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더라. 그래서 별도의 사회적 발달이 이렇게 발달한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발달에서 첫째 가족관계를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는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청소년기에는 친구나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청소년은 부모의 지지와 승인을 필요로 하나 동시에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짐에 따라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 하며 부모에게 반항하게 된다. 또한 친구 관계에서 배운 가치관을 가족 관계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이 일어나게 되죠. 심리적인 이유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항적인 행동 때문에 청소년기를 제2의 반항기라고도 부릅니다. 둘째, 친구 관계입니다. 우정이 가족 간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시기이므로 청소년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보다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청소년들이 발달 특징이니까 이해하셔야 될 부분들 같습니다. 청소년들은 또래 지지 집단과 강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집단 내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배우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하게 된다. 청소년기에는 호르몬 분비의 변화를 통하여 이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나 실제로는 동성의 친구를 더 많이 사귀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 중에 친구와의 보내는 시간, 친한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더 재미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를 아주 청소년 시기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실천 대상이 되는 청소년기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체적 발달의 관심 영역을 먼저 살펴보면은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신체 이미지로 인하여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문제나 증상을 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에는 성적 성숙과 함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 여기에서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를 말씀을 드려보면 간략하게 6개를 제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는 노인복지 분야, 아동복지 분야, 청소년복지 분야, 장애인복지 분야, 가족복지 분야,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뭐죠? 노인, 아동, 청소년, 가족, 장애인, 한 가지가 뭘까? 다시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가족, 여성복지까지 6개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 6가지 분야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한번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나는 청소년 복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시기에 청소년들의 신체적 발달 관심 영역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어져야 되고, 첫째, 이 성에 대한 교육은 실제로 가정에서부터 1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심리적 발달의 관심 영역을 보면은 자아 정체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정신 건강과 건전한 심리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천도 긴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발달에 관심 능력은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과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청소년 비행은 일탈 행동 또는 청소년 범죄와 유사하며 사회 또는 집단에서 규정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비행 문제는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기보다는 사후 대책에 국한된 편이고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 규제의 개선을 통한 문제 예방과 사회 복귀 차원의 개입이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청소년과 사회적인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한 2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기지개 한번 피시고 박수 3번 치고 또 이 청소년과 사회 환경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예, 청소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등 그 사회 자체가 안고 있는 과제와 경향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제와 경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버리지가 남성 임금 노동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추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 국가를 상정했던 시대 배경과 비교해 지금 현재는 사람들의 역할 규범에 관한 가치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여성의 참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더 이상 일하는 아버지 또 가사 육아에만 전념하는 어머니라는 고정적인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가족상이 보편적이지가 않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의 인생 모델에도 보다 유연성과 다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환경 첫째로 저출산의 영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1983년 2.1명으로 대체 출산에 도달한 이래 2000년 1.47명, 2002년 1.17명, 2005년은 1.08명을 기록한 뒤 2009년 1.15, 2016년 1.24명으로 약간 회복되긴 했지만 이 같은 수치는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인 국가입니다. 학령 인구를 보면은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6년 교육기본통계 교육부에서 제공한 통계를 보면은 전체 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588만 2,790명으로 지난해 대비 20만 6,037명이 감소했고 2015년은 608만 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에다가 학생 수가 현재는 500만 명대로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처럼 출산율이 저하되는 이유는 1961년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출산 억제 정책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주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만혼화, 비혼화, 높은 양육 부담 등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저출산의 영향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 전체에 대한 영향과 둘째, 청소년에 대한 영향입니다. 저출산이 진행되면 청년 노동력의 감소와 사회보장 관련의 비용의 증가로 사회의 활력이 저하될 수가 있고 또 자녀 수의 감소로 인한 부모의 과보호와 과도한 간섭은 청소년의 사회성 습득을 어렵게 만들고 이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작은 일에도 금방 좌절하는 사회성 발달과 자아 성장의 곤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대부분 가정 안에서 양육되어지고 또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경험을 쌓으며 장래 자립에 필요한 능력을 키웁니다. 따라서 가정이야말로 청소년이 생애 과업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회적인 환경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형태 변화를 보면은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말 기준 가구원 수별 분포를 보면은 1인 가구가 27%로 가장 많고 2인 가구 22.2%, 3인 가구, 4인 가구가 20.9%, 5인 이상 가구가 9.9% 순입니다. 또한 한국이 독특한 가족 유형 중 하나인 소년 가장 세대는 IMF를 정점으로 1997년 9,544세대에서 계속 점차 줄어서 2015년 183세대. 하지만 부양 능력과 책임이 없는 청소년을 가장으로 인식하는 일은 정책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이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혼율의 추이도 가장 형태 변화의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또 많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정의 기능 변화입니다. 그 중에 청소년의 변화는 먼저 청소년의 생활 시간의 변화인데, 자, 이 부분 뒤쪽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활 시간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의 생활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교재 및 여가 활동 7시간, TV 시청 3시간 3분, 컴퓨터 게임 2시간 5분, 영화 보기 2시간 2분, 단체 스포츠 활동 1시간 54분, 문화예술 감상 25분. 이러한 것은 극히 드물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집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의 의식 변화입니다. 2012년 청소년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공부 32.7%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신체 용모 및 건강이 25.2%, 신체 용모에 대해서도 의식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로 진학 문제가 14.7%, 교우 관계가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화로 예전에 비해 사회인이 되기까지 기간이 늦어지는 모라토리엄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한편 입시 경쟁과 학교, 가정 등에서의 지나친 간섭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증대시키고 청소년 자신도 과보호, 과잉 간섭을 받고 자란 까닭에 곤란에 처한 경험이 부족해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부도 중요하고 또 입시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청소년 시기에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놀이 문화라든지 또 친구와의 관계 문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변화입니다. 한편 부모는 부모대로 청소년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하며 양육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아버지의 권위 상실, 어머니의 취업 증가 등으로 인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변화입니다. 부모의 자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녀의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음은 가정 기능의 저하입니다. 현대 가정이 가진 기능은 각종 사회 제도의 발달로 많은 부분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가정은 상호 부조 기능의 저하와 퍼스널리티의 안정화가 아닌 오히려 스트레스의 발상지로서의 역기능을 보이며 자녀 양육 기능이 많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청소년과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가정과 함께 아동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동체가 붕괴하고 지역 안에서의 인간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청소년의 인간관계는 학교를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에 따라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에는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라고 명문화되어 있고 학교에서는 징계나 수업 일수 미달과 같은 사유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게 되었다. 2006년부터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월 2회 주 5일 수업제가 실시가 되었고 2012년부터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 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올해도 증가 추이를 이어갔고 초중고에 다니는 다문화 학생은 99,186명으로 예년보다 20.2% 증가되었고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20%씩 증가해 10만 명 이상에 달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이제는 우리나라 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증가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학생에 대한 어떤 학업에 대한 부분들, 또 다문화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이러한 환경들도 많이 변화를 주고 프로그램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현실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사회입니다. 예전 가정과 학교 사이에는 지연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체가 완만한 영속성을 이루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는 부모의 일을 돕거나 친구들과의 놀이, 청년 조직, 통과 의례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화시키는 시스템으로 유지가 되었고 현대 산업사회는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의 약체화를 가져왔고 이웃과의 대화가 없어지고 중요한 부분이죠. 형식화되는 경향이 뚜렷하고 사회 참가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고 개인 지향적이 많이 되어지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성의 붕괴라는 현실입니다. 주 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서 청소년들의 방과 후 건전한 체험활동 등을 목적으로 청소년 문화존이 설치되어서 또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청소년과 사회 환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원격 강의 1주차 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통해서 계속 하다가 원격 수업을 하니까 조금 적응이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조금 적응을 잘 하셔서 그래도 학업에 열중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 1장까지 교과한 내용이 교과서 제 25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복습 차원에서 책을 읽어보시고 다음 차시에는 교육과 학교 환경의 이해에 대해서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행복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행복, 또 나 자신의 행복, 이것이 복지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곳에서 행복함을 많이 느낄 수 있고 행복함을 많이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생활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원격 수업 1차시 1교시 수업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교시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